그날 여자 탈의실 천장에서 발견된 검은 점 하나는 제 인생의 바닥을 확인 사살하는 총구 같았습니다. 야, 저거 몰카 아니야? 어머, 미친 거 아니야? 비명과 함께 사람들의 손가락질은 단 한 사람, 제 유일한 수영장 친구인 석주 씨를 향했습니다. 저 런닝구 입은 거지 아저씨,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어. 눈빛이 음흉하더라니. 졸지의 몰카범과 그를 돕는 빚쟁이 아줌마가 되어버린 우리. 하지만 저는 그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제게 50억 빚보다 무거운 사람의 정을 알려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경찰이 천장을 뜯어내던 순간 그 검은 구멍의 정체와 함께 제가 챙겨준 쉰 김밥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던 백수 아저씨의 진짜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50억 빚쟁이인 제가 대한민국 건설사 회장님을 동네 거지로 착각하고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후, 폐가 찢어질 것 같은 통증보다 더 무서운 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마주해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수영장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적어도 물속에 잠겨 있는 동안에는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제 나이 61. 남들은 손주 재롱을 보거나 노후를 즐길 나이에 저는 50억 빚쟁이라는 끔찍한 명찰을 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족을 믿은 죄였습니다. 누님, 제가 이번에 진짜 확실한 기획 부동산 건수 하나 물었습니다. 누님은 그냥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제가 대표이사직 맡아서 다 처리할 거고 누님한테는 매달 병원비랑 생활비 300씩 꼬박꼬박 꽂아드립니다. 사람 좋게 웃던 매제의 얼굴이 떠올라 저는 물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폐암 수술 후 재활 치료비가 막막했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감도장을 내주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매제는 투자금 50억을 들고 해외로 야반도주했고 서류상 대표였던 제 앞으로 모든 채무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욕설 섞인 독촉 전화. 현관문 앞에 붙어있던 붉은색 압류 예고장. 법이며 금융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였던 제가 감당하기엔 50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숨이 끊어졌으면 좋겠다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듯 달려온 곳이 이곳 수영장이었습니다. 어휴, 힘들어. 1시간의 수영을 마치고 수영장 건물 뒤편 후미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꼬르륵 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낯익은 남자가 배를 움켜쥐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늘 목이 다 늘어난 런닝구에 무릎이 툭 튀어나온 회색 추리닝 바지를 입고 다니는 남자. 석주 씨였습니다. 그는 수영장 회원이면서도 운동보다는 샤워실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 같았고 툭하면 고장난 시설을 고쳐주겠다며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다니는 영락없는 동네 백수였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해진 그의 운동화를 보는데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도 나만큼이나 벼랑 끝에 있구나. 저는 가방에서 삶은 달걀 2개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점심값 아끼려고 싸온 제 끼니였지만 저 거친 손으로 배를 문지르는 모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이거 드세요. 제가 달걀을 내밀자 푹 숙이고 있던 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네, 공복에 운동하면 어지러워요. 저도 배고파서 싸왔는데 혼자 먹기 좀 그래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떨리는 손으로 달걀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가 허겁지겁 달걀 껍데기를 까서 입에 넣는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50억 빚쟁이가 500원짜리 달걀을 적선하다니. 세상이 참 얄궂다 싶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줬다는 사실이 아주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영장 뒤편 벤치는 우리 둘만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영장에 올 때마다 조금 더 넉넉하게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김밥 한 줄, 어떤 날은 멸치볶음과 볶은 김치. 대단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석주 씨에게는 산의 진미나 다름없는 듯 했습니다. 와, 멸치볶음에 꽈리고추를 넣으셨네요?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어머니가 해주시던 딱 그 맛입니다. 그는 반찬통을 비울 때마다 눈가를 붉히며 감탄했습니다. 입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밥은 챙겨 드셔야죠. 네, 혼자 된 지 좀 됐습니다. 집에서 밥 냄새 맡아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요. 그의 쓸쓸한 대답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 가족도 없이 고시원이나 쪽방 같은 곳에서 어렵게 사는구나. 50억 빚에 쫓기는 나나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이 남자나 우리는 이 화려한 도시에서 밀려난 낙오자들이었습니다. 그 동질감은 저로 하여금 그를 더 챙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탈의실 제 사물함 문짝이 덜렁거려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안 닫혀. 수리 요청해도 함흥차사고. 그때 지나가던 석주 씨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좀 봐드릴까요?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공구 주머니에서 드라이버를 꺼내더니 능숙한 손놀림으로 경첩을 조이고 수평을 맞췄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엇나가던 문이 단 1분 만에 부드럽게 닫혔습니다. 어머, 기술자시네. 진짜 잘 고치신다.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감탄하자 그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현장에서 밥 좀 먹었거든요. 아, 건설 현장 쪽에 계셨구나. 역시 손끝이 야무지시더라니. 저는 그가 공사판 막노동이나 설비 일을 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손이 묘하게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는 제 폐 수술 이야기를 듣고는 숨 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속에서는 억지로 참지 말고 다 뱉으세요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고 저는 그의 낡은 옷소매를 보며 다음엔 김치전 좀 부쳐 올게요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빚독촉도 가난의 서름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군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작은 호의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내 팍팍한 삶에 맛있다는 말로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소박하고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수요일, 탈의실 천장에서 발견된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마치 폭풍 우 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그날따라 그가 먹던 김밥이 유난히 맛있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수영장 건물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고 거칠어 마음 한구석이 괜히 불안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들어온 탈의실은 습기로 가득 차 꿉꿉했고 사람들은 저마다 비 오는 날씨 탓을 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우, 냄새나. 제습기 좀 더 최 여사였습니다. 운영위원장 조카라는 완장을 차고 수영장 군기반장 노릇을 하는 그녀는 오늘도 거울 앞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구석진 라커룸으로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50억 빚쟁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그녀는 저를 볼 때마다 재수 없는 사람 보듯 혀를 찼으니까요. 제가 옷을 갈아입고 젖은 수영복을 짤순이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깍!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이 탈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반쯤 그리던 아이라이너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사색이 되어 천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카메라 아니야.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 환풍구 쪽으로 쏠렸습니다. 낡은 천장 타일 틈새, 먼지가 낀 그 좁은 틈 사이로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을 반사하는 작고 동그란 검은 점. 그것은 마치 우리를 훔쳐보는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반짝거리네. 누가 몰카를 심어놨어. 미친 거 아니야? 공포는 순식간에 패닉으로 변했습니다. 옷을 벗고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수건으로 몸을 가렸고 일부는 드라이기를 팽개치고 로비로 뛰쳐나갔습니다. 범인 잡아. 당장 잡아. 성난 여자들이 가운 하나만 걸친 채 우르르 몰려나간 로비 복도. 하필이면 그 시각 그곳에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사다리 위에서 환풍구 뚜껑을 열고 있던 석주 씨. 허리춤에는 늘 차고 다니던 낡은 공구 주머니가 덜렁거렸고 런닝구는 땀과 빗물에 젖어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기세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나 해명을 듣기도 전에 최 여사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인간이야. 저 아저씨가 범인이야. 그녀의 확신에 찬 고함은 즉시 판결문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까부터 봤어. 계속 여자 탈의실 근처에서 얼쩡거렸잖아. 환풍구 고치는 척하면서 카메라 집어넣었지? 아닙니다. 저는 빗물이 샌다고 해서 시끄러워. 돈 없어 보이더니 결국 저런 짓 해서 돈 벌려고 했구만. 저 눈빛 좀 봐. 딱 변태 눈빛이네. 석주 씨는 사다리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그가 아무리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도 사람들은 이미 그를 가난해서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으로 낙인 찍은 뒤였습니다. 비 오는 수요일
우리의 평화롭던 김밥 타임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탈의실 입구를 막아섰고 형사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와 석주 씨는 로비 구석,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옆 플라스틱 의자에 나란히 앉혀졌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저 아저씨래. 몰카범. 옆에 저 아줌마는 뭐야? 공범인가? 둘이 맨날 수영장 뒤에서 밥 나눠 먹던 그 커플이잖아. 끼리끼리 논다더니 50억 빚 갚으려고 별짓 다 하나 봐. 수군거림은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50억 빚쟁이라는 꼬리표가 이제는 성범죄 공범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억울함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건 옆에 앉은 석주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 위에 올려둔 투박한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며칠 전 고장난 제 사물함을 고쳐주던 야무진 손이었고 제가 싸온 멸치볶음 하나에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해하던 선한 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제 안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50억 빚 때문에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왔지만 내게 유일하게 따뜻한 밥 친구가 되어준 이 사람마저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이분 아니에요. 제가 보증해요. 제 외침에 형사와 최 여사가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이분은 그냥 시설 고쳐주러 오신 거예요. 돈 한 푼 안 받고 봉사하시는 분이라고요. 증거도 없이 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해요? 그러자 최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보증? 50억 빚쟁이 보증을 누가 믿어? 뭐라고요?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해. 사기당해서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누굴 변호해. 딱 보니까 사이즈 나오네. 둘이 짜고 쳤지? 아줌마가 안에서 망봐주고 저거지가 밖에서 찍고. 말 다 했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틀린 말했어? 돈궁하면 눈이 뒤집히는 법이거든. 경찰 아저씨, 저 여자도 같이 조사해요. 분명히 갤러리에 같이 찍힌 사진 있을 거야. 최 여사의 말에 사람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는데 이곳에서는 가난이 가장 확실한 유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석주 씨가 제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영애 씨, 앉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지만 석주 씨, 저 때문에 영애 씨까지 다칩니다. 제발요.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참아도 저까지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건 못 보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초라한 어깨를 기대며 죄 없이 죄인이 되어 처분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영희 씨가 느끼는 삶의 비애와 석주 씨의 반전이 주는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출동한 형사가
기계를 이리저리 뜯어보는 동안 로비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탈의실 입구에 몰려든 회원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최 여사의 표정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마침내 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이거 카메라 아닙니다. 형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로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신형 IoT 습도 조절 센서네요. 리모델링하면서 시공사에서 테스트용으로 달아둔 겁니다.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석주 씨의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도감보다는 더 깊고 질척거리는 수치심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범죄자를 보는 눈빛에서 오해받은 불쌍한 노인을 보는 동정, 혹은 흥미가 떨어졌다는 식의 무관심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최 여사는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아니면 말고. 아니, 그러게 왜 오해받을 짓을 해? 평소에 좀 떳떳하게 하고 다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냐? 그 뻔뻔한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사과는커녕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또각또각 멀어지는 구두 굽소리가 제 심장을 밟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석주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낡은 스포츠 가방의 세면도구를 주섬주섬 챙길 뿐이었습니다. 늘 입던 그 늘어난 티셔츠와 뒷굽이 다른 운동화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억울함에 떨리는 그의 어깨를 보며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로비 회전문 쪽으로 힘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대로 보내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다급히 그를 쫓아갔습니다. 석주 씨, 제 부름에 그가 멈칫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제가 내일은 멸치볶음 넣어서 김밥 싸올게요. 석주 씨 좋아하시잖아요. 제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제발 가지 말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고작 김밥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는 슬픈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시리고 아파서 저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영희 씨, 당분간 못 올 것 같습니다. 네? 왜요? 오해가 다 풀렸는데. 그냥 제가 영희 씨한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는 도망치듯 회전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낡은 가방을 메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이 겨울바람 속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잡고 싶었지만 제 발은 바닥에 얼어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수영장에서 그의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라커룸 구석, 그가 늘 앉아서 묵묵히 시설을 고치던 자리엔 먼지만 내려앉았습니다. 저 역시 그를 기다릴 여유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빗독촉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졌습니다. 김영애 씨, 이번 주까지 이자 포함 5천만 원 입금 안 되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당신 자식들 회사에도 다 알릴 거야. 알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채권 추심원의 고함. 삶의 끝자락, 낭떠러지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탕비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음을 삼키며 저는 문득 아주 못되고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센서가 진짜 카메라였으면 좋았을걸. 그랬다면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다는 핑계로 이 지옥 같은 독촉 전화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차라리 공범으로 몰려 감옥이라도 갔다면 혀라도 깨물고 죽을 명분이라도 생겼을 텐데. 석주 씨가 떠난 빈자리는 제 비참한 현실로 더욱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2주가 흘렀습니다. 수영장 입구 게시판에 붉은 글씨로 적힌 대형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공지 시공사 및 모기업 회장단 긴급 안전 점검 방문. 센터장은 아침부터 직원들을 닥달하며 대청소를 시켰고 최 여사는 마치 자신이 이 행사의 주인공이라도 된 양 설쳐댔습니다. 내가 구청에다 민원을 얼마나 넣었는지 알아? 내 덕분에 회장이 직접 내려오는 거야. 역시 윗사람을 움직여야 해결이 된다니까.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에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나 센터 입구를 서성였습니다. 저는 구석에서 대걸레를 들고 바닥에 물기를 닦으며 그녀의 꼴불견을 묵묵히 견뎌야 했습니다. 제 처지는 화려한 최 여사와 대비되어 더욱 비루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수영장 앞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세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센터장과 강사들 그리고 최 여사가 쪼르르 달려나가 도열했습니다. 가장 앞선 차의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수행비서가 깎듯이 고개를 숙이며 길을 텄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말끔한 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신사가 내렸습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구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빗어넘긴 은회색 머리칼, 지적이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뿔테 안경.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볼 법한 재벌 회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어 수영장 간판을 올려다보는 순간 저는 걸레 자루를 놓칠 뻔했습니다. 저 눈매, 입가에 맺힌 특유의 옅고 쓸쓸한 미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석주 씨?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삭제된 듯 멍했습니다. 최 여사는 그가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꽃다발을 들고 가장 먼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어머,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최미자라고 합니다. 제가 민원 넣은 거 보시고 오신 거죠? 아이고, 인물도 훤하시네. 최 여사는 아양을 떨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그들을 말렸습니다. 그는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안경 너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최 여사가 내민 꽃다발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예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장님? 무안해진 최 여사의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고 떨렸습니다.
센터장과 직원들이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석주 씨, 아니 회장님은 뚜벅뚜벅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구석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대걸레를 든 채 굳어있는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습니다. 고급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그 밑바닥에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의 온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내려다보며 예의 그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영애 씨, 그 목소리였습니다. 라커룸 전구를 갈아주며 땀을 닦던 목소리, 제가 싸온 김밥을 오물거리며 맛있다고 해주던 그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억 빚더미에 눌려 죽지 못해 살던 제 앞에 허름한 수영복 차림으로 나타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주었던 그 남자가 지금 제 앞에서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제 젖은 손을 개의치 않고 덥석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두툼한 손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 반찬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특히 최 여사의 얼굴은 경악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기적 같은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의 소란이 정리된 후 석주 씨아니 강석주 회장은 저를 센터장실 옆에 마련된 VIP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푹신한 가죽 소파와 은은한 조명, 향긋한 차 냄새가 감도는 그곳은 방금 전까지 제가 대걸레를 빨던 화장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작업복 바지를 감추려 애쓰며 소파 끝자락에 엉덩이만 살짝 걸친 채 앉았습니다. 영애 씨, 편하게 앉으세요. 제발요. 그가 맞은편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보다는 초라한 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일부러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넥타이를 풀고 편안하게 숨 쉴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영애 씨가 싸준 김밥을 먹을 때가 저한테는 유일한 휴식이었으니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제 주머니 속에서 시작된 진동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징마이너스 소름 끼치는 진동 소리. 채권 추심원이었습니다. 받지 마, 제발 지금은 안 돼.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제가 허둥지둥 전화를 끄려던 순간 실수로 통화 버튼이 눌리고 스피커폰이 켜졌습니다. 김영희, 내 말 쉽냐? 오늘까지 5천 안 들어오면 니네 애들 회사 찾아가서 깽판 친다고 했지. 늙은이가 돈 떼먹고 배째라 하면 다야? 확 가서 불 질러버릴까 보다. 적막한 VIP실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욕설과 협박. 저는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밑바닥을 하필이면 가장 존경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들켜버린 것입니다. 끌게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손이 너무 떨려
종료 버튼조차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주 씨의 큰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갔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석주 씨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영장에서 보여주었던 사람 좋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맹수 같은 서늘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석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강석주? 그건 또 뭔 놈이야? 이 아줌마 기둥서방이라도 돼? 야, 돈이나 갚으라고 해. 녹음 중입니다.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지금 당신이 뱉은 말들로 징역 3년은 좋게 살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 번호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채무관계 확인은 내 변호사가 직접 할 겁니다. 만약 한 번만 더 이 번호로 혹은 가족들에게 연락한다면 당신네 대부업체, 아니 당신네 조직 전체를 이 바닥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비서에게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김 비서, 이 번호 추적해서 원금이랑 법정 이자 계산해. 불법 추심 정황 확보해서 경찰청장한테 바로 넘기고 남은 채무는 내가 개인적으로 인수한다고 처리해. 비서가 깍듯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멍하니 그를 바라보는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치심, 안도감, 그리고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영애 씨,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혼자 알았습니까? 이제 괜찮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영애 씨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 센터 내 대회의실에 긴급 소집이 열렸습니다. 센터장과 직원들, 그리고 눈치 없이 끼어든 최 여사까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 씨가 상석에 앉자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도 센터장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박 센터장. 네. 회장님. 내가 이 수영장을 왜 인수했는지 아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였지. 그런데 자네는 이곳을 완장찬 사람들의 놀이터로 만들었더군. 석주 씨는 비서가 건넨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잦은 고장, 회원 간 갑질 방조, 그리고 특정 회원에 대한 특혜 제공. 무엇보다 그의 시선이 저를 향했다가 다시 센터장에게 꽂혔습니다. 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어.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부당한 모함을 받고 있는데 CCTV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하고 사과를 종용해? 자네는 관리자 자격이 없어. 오늘부로 해고야.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여자가, 아니 김 여사님이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어서 변명은 노무팀 가서 하게.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사색이 된 센터장을 양쪽에서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최 여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회장님.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 센터장이 일을 참 못하긴 했어요. 저는 운영위원으로서
늘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최 여사는 특유의 뻔뻔함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석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최미자 씨, 네, 회장님, 운영위원? 누가 당신한테 그런 감투를 줬지? 내가 알기론 이 센터엔 그런 공식 직함은 없는데. 아니, 그게 회원들끼리 당신이 내 직원에게 한 짓들 내가 다 봤습니다. 김밥 냄새 난다고 소리 지르고 청소하는 사람 발 걸어 넘어뜨리고 도둑으로 몰아세우고 그건 오해입니다. 저 여자가 먼저 닥치십시오. 석주 씨의 일갈에 최 여사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당신이 파손한 그 센서 5천만 원짜리 정밀 기기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부 법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이 소유한 모든 호텔, 리조트, 백화점, 스포츠센터에서 당신의 출입을 영구 금지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내 고객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영희 씨, 아니 김 여사님, 나 좀 살려줘요. 최 여사가 제 쪽으로 달려오려 했지만 수행원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내보내세요. 석주 씨의 짧은 명령에 최 여사는 짐짝처럼 들려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악을 쓰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석주 씨, 그리고 몇몇 직원들만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석주 씨는 다시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빚 걱정도 사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영희 씨는 그냥 저랑 같이 맛있는 김밥이나 드시러 가시죠. 제가 아는 아주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의 내민 손을 잡으며 저는 비로소 긴 터널을 빠져나왔음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50억이라는 빚의 무게도 사람들에게 짓밟혔던 자존심도 그의 따뜻한 손길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석주 씨, 아니 강 회장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 태산의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대리석 바닥과 통유리창, 그리고 제 앞에는 5명의 변호인단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주눅이 들어 옷매무새를 가다듬는 저에게 석주 씨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김영희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지시로 50억 채무에 대한 정밀 분석을 마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대표님 개인이 갚아야 할 돈이 아닙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2년 매일 밤 저를 악몽으로 몰아넣었던 그 숫자가 제 것이 아니라니요. 당시 공동대표였던 박 이사가 법인 인감을 도용해 발생시킨 악성 채무였고 보증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사기이자 배임입니다. 대표님은 피해자이시고요. 하지만 은행에서는 제 도장이 찍혀 있다고 그걸 뒤집는 게 저희 일입니다.
이미 박 이사의 은닉 자금을 추적 중이고 불법 추심을 자행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갈 겁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오물을 닦아내고 당당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와 방패를 쥐어준 것입니다. 영애 씨가 쓴 돈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석주 씨가 옆에서 나직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영애 씨가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아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서름이 툭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차가운 수영장 바닥에서,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숨죽여 울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들이 법적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들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죄인 김영희가 아닌 부당함에 맞서는 인간 김영희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법적 공방은 길고 지루하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이,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는 단단한 나무 같은 한 사람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5월이 되었습니다. 법적 다툼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승기는 확실히 우리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불법 추심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박 이사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석주 씨가 보여줄 것이 있다며 저를 자신의 회사 사옥으로 불렀습니다. 로비 1층, 통유리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신 가장 좋은 자리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영희 씨. 그는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 0원 임대료 0원 특약사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제공한다. 서류를 본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석주 씨,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제가 어떻게... 공짜 아닙니다. 특약사항 보셨죠? 저 입맛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김밥 맛을 보니 커피도 분명 일품일 거라 믿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예전에 영희 씨가 그랬죠? 사업하다 망해서 다시는 장사 같은 거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영애 씨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비록 몸은 고되도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는 거리요. 영애 씨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세요. 이번엔 제가 뒤에 있습니다. 그의 진심이 봄 햇살처럼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노동이 아닌 내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기 위한 첫 서명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석주 씨. 제가 더 고맙죠. 제 곁에 있어줘서. 우리는 공사가 덜 끝난 빈 카페 공간에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고 거리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제 손이 그의 따뜻한 손 안에 포근히 감겼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영장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만이 익숙했던 날들. 빗독촉에 쫓겨 얕은 숨만 몰아쉬며 가슴을 치던 날들. 뱃속 가득 들어차던 락스 냄새와 곰팡이 냄새 대신 이제는 은은한 커피 향과 싱그러운 봄 내음이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꽉 막혀있던 명치가 뻥 뚫리는 기분. 폐포 하나하나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하며 살아있음을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긴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희망, 그리고 벅찬 감동이 섞인 생의 호흡이었습니다. 석주 씨가 저를 보며 따스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껏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이 향기로운 숨결과 함께 지금부터 시작입니다.